김진우는 10살이었다. 세상은 그에게 언제나 암흑이었다. 그의 세상은 소리와 냄새, 그리고 감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차갑고 축축한 시멘트 바닥의 감촉, 벽지를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웅덩이로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방 안을 가득 메운 퀴퀴한 곰팡이 냄새. 이것이 그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고 그의 우주였다. 선천성 시각 장애로 태어난 진우는 단 한 번도 햇빛의 따스함이나 어머니 박민지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어머니의 따뜻하고 거친 손길과 밤마다 귓가에 속삭여주는 나지막한 자장가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빛이자 세상과의 연결고리였다. 그와 어머니가 사는 곳은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계단을 몇 개 내려와야 하는, 땅의 냉기가 고스란히 올라오는 곳. 여름에는 눅눅한 습기가 뼈 속까지 스며들었고 겨울에는 외풍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창문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지면과 맞닿은 작은 창으로는 희미한 빛 대신 자동차 매연과 사람들의 발소리만이 스며들었다. 가끔 그 창밖으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진우에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려주었다. 그 세상은 밝고 따뜻하며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세상은 너무나 멀고 아득하여 마치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닿을 수 없는, 꿈꿀 수조차 없는 곳이었다. 민지는 진우의 전부였다. 그녀는 진우의 눈이었고 발이었으며 세상 그 자체였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의 날씨를 이야기해 주었고 시장에 다녀오면 온갖 물건들의 모양과 색깔을 그의 손바닥 위에 그려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진우는 빨간 사과와 노란 바나나를 상상했고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마음속에 그렸다. 그녀는 가난과 지병에 시달리면서도 단 한 번도 진우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오직 아들을 위해 존재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들의 작은 우주에 불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눈에 띄게 잦아졌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헛기침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마른 나무 껍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소리로 변해갔다. 밤이면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 숨소리는 갈수록 거칠고 가빠졌다. 진우는 잠결에도 어머니의 불안정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쌕쌕거리는 소리 사이로 간간히 들려오는 신음소리는 그의 작은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진우는 어머니의 숨소리가 유난히 거칠다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그는 더듬거리며 일어나 어머니가 누워있는 낡은 요 위로 다가갔다. 그의 작은 손이 어머니의 이마에 닿았다. 불덩이 같았다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지는 듯했다. 그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도 아주, 아주 많이 아프다는 것을. 엄마, 괜찮아. 이마가 너무 뜨거워. 진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민지는 힘겹게 눈을 떴다. 창백한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 아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 금방 일어날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진우의 손을 잡은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진우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괜찮지 않았다. 절대로.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작은 손으로 감싸 쥐고
자신의 천이라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날 하루 종일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잠과 혼수 상태를 오갔다. 진우는 꼼짝도 않고 그녀의 곁을 지켰다. 물수건을 가져와 이마의 열기를 닦아내고 어머니가 간간히 뱉어내는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창밖의 세상은 점차 소음을 줄여갔다. 밤이 찾아왔다. 그날 밤 민지는 극심한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아픔에 그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억눌린 신음소리가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 소리의 곁에서 선잠이 들었던 진우가 화들짝 놀라 잠이 깼다. 엄마,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진우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어머니의 손을 찾았다. 그의 작은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잡은 어머니의 손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괜찮아, 진우야. 엄마는 괜찮아. 그냥 기침이 좀 나와서 그래. 민지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아들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축 늘어지며 의식을 잃었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자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봐. 엄마. 진우는 울부짖으며 어머니의 몸을 흔들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어머니의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 어둡고 차가운 방 안에 의식을 잃은 어머니와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 단둘뿐이었다. 잠시 동안의 망설임,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도움, 도움을 청해야 해. 진우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문을 향해 기어갔다. 몇 번이나 가구에 부딪혀 무릎과 팔이 멍투성이가 되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차갑고 무거운 철문을 여는 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그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는 차가운 복도로 기어나와 옆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제발요.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가 이상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절규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옆집 문이 열리고 퉁명스러운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웬소울 아니야, 이 밤중에. 아저씨, 제발요. 저희 엄마 좀, 엄마가 숨을 안 쉬어요. 진우의 절박한 목소리에 놀란 옆집 남자는 마지못해 그들의 방으로 들어왔고 쓰러져 있는 민지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어 구급차를 불렀다. 낡고 오래된 동네 병원의 응급실은 혼돈 그 자체였다.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 고통에 찬 신음소리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의 발소리가 뒤섞여 진우의 예민한 청각을 어지럽혔다. 그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하얀 커튼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간간히 들려오는 기계음과 의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낡은 헝겊 인형이 들려 있었다. 실이 터지고 솜이 삐져나온 인형. 그는 그것을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그것이 마치 어머니의 일부인 것처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 의사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발소리는 무겁고 느렸다. 의사는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야이야, 내가 진우니.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 심각한 폐렴이다. 폐에 물이 많이 찼고 염증이 심해서 지금 스스로 호흡하기도 힘든 상태야.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해. 아마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의사의 말끝은 흐려졌다. 하지만 진우는 그 뒷말을 들을 수 있었다. 위험하다는 말, 죽을 수도 있다는 말. 그의 작은 가슴이 쿵하고 얼음덩이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수술 해야 해요, 그럼? 엄마 괜찮아지는 거죠?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희망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더욱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선을 다해야지. 하지만 수술비와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거다. 보호자분과 상의를 해야 하는데 수술비, 병원비. 진우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은 거대한 액수였다. 그들의 작은 단칸방 보증금보다도 어머니가 공장에서 한 달 내내 일해서 버는 돈보다도 훨씬 더 큰 돈. 그들에게는 없는 돈이었다. 진우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의 세상은 이제 절망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도 다정한 자장가 소리도 모두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돈을 벌어야 해. 어머니를 살리려면 돈이 필요해. 하지만 어떻게 10살짜리 앞이 보이지 않는 소년이 어떻게 그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막막했다.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어머니를 이대로 잃을 수는 없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작은 어깨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결심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했다.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몰랐지만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어머니를 위한 그의 전부를 건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익숙하지 않은 거리로 나섰다. 병원에서 나온 그는 무작정 사람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 곳을 향해 걸었다. 그의 작은 손에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낡은 헝겊 인형이 그의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처럼 들려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 차가운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걸음을 재촉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지하철역 근처 번화가는 소음의 용광로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고 자동차 경적 소리와 상점 스피커에서 터져 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그의 고막을 어지럽게 때렸다. 익숙하지 않은 냄새들도 코를 찔렀다. 달콤한 빵 굽는 냄새, 기름진 튀김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진우는 이 거대한 소음과 냄새의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벽을 더듬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을 모으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손을 내밀었다. 아저씨, 아줌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파요.
그의 목소리는 자꾸만 떨렸고 주변의 소음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의 모든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앞이 보이지 않았기에 사람들의 표정을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 무심하게 멀어지는 발소리, 그리고 가끔씩 자신을 향해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사라지는 미세한 기척들. 시간이 흘렀다. 어떤 이들은 그의 앞을 지나며 동전 몇 개를 던져주었다. 땡그랑 하고 그의 앞에 놓인 작은 깡통에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그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그의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떤 이들은 혀를 차는 소리를 냈고, 어떤 이들은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대부분은 그저 무관심했다. 마치 그가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진우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인형을 꼭 끌어안았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얇은 옷을 뚫고 뼈속까지 스며들었다. 그의 마음은 냉기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세상은 그에게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는 몇 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만 그의 앞 깡통 속에는 동전 몇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의 수술비는커녕 당장 병원비의 아주 작은 일부조차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해가 저물고 밤이 되자 거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화려한 넌사인이 켜지고 사람들은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진우는 추위에 온몸을 떨었다. 굶주림에 배가 고팠고 외로움과 절망감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희미한 어머니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어머니를 살려야만 했다. 진우는 다시 힘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더 화려한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듬거리며 사람들로 북적이는 번화가 중심으로 향했다. 그곳은 화려한 불빛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가득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 같았다. 진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듬거리며 길을 찾았다. 그의 작은 몸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나무십 같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이고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면서도 꿋꿋이 나아갔다. 도와주세요.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파요. 진우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는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때 그의 발이 무언가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차가운 보도블록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 무릎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큰 상실감이 그를 덮쳤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인형이 멀리 굴러 떨어져 버린 것이다. 내 인형, 인형아. 진우는 넘어진 채 인형을 찾기 위해 바닥을 더듬거렸다. 차갑고 더러운 바닥을 손으로 헤매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서러움과 절망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때였다. 그의 곁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단단하며 망설임 없는 발소리. 그리고 그의 어깨에 따뜻하고 커다란 손길이 닿았다. 얘야, 괜찮니?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존재감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비싼 원단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와 잘 만들어진 구두가 바닥에 닿는 소리, 그리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침착하고 강인한 기운. 그 남자의 손에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낡은 인형이 들려 있었다. 네, 인형 고맙습니다. 진우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남자는 진우의 작은 손에 인형을 쥐어주었다. 여기 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혼자 이러고 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남자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 따뜻한 목소리에 억눌려 있던 진우의 슬픔이 다시 터져 나왔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파요. 병원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래서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 남자는 이재현이었다. LJ그룹의 회장. 그는 방금 전까지도 수백억짜리 계약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다 나오는 길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숫자와 냉정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평소 길거리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철저히 이성적이고 차가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작은 아이 앞에서 그의 모든 이성은 무너져 내렸다. 이재현은 진우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진우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순수함의 마음이 움직였다. 특히 눈물을 흘리면서도 인형을 꽉 쥔 그 작은 손과 슬픔 속에서도 굳게 담은 입술이 그의 마음속 어딘가를 강하게 건드렸다. 잊고 있었던 오래전의 어떤 기억의 파편을 건드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코트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현금을 꺼내 진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두툼한 지폐 뭉치였다. 평범한 사람이 한 달 내내 벌어야 만질 수 있는 큰돈이었다. 이것으로 어머니를 치료해 드리렴. 이재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그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진우의 손을 놓지 않고 잠시 그를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진우의 얼굴에 오래 머물렀다. 그의 마음속에 오래전 잊었던 아련한 기억들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왜일까? 이 아이의 얼굴이 낯설지가 않았다. 특히 진우의 굳게 담은 입술과 강인해 보이는 눈매는 아주 오래전 자신이 사랑했던 한 여자를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동시에 거울 속에서 보았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는 진우가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비서가 급히 다가왔다. 회장님, 다음 회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빨리 이동하셔야 합니다. 이재현은 아쉬운 듯 진우의 손을 놓았다. 내 이름은 이재현이다. 다음에 다시 만나면 더 이야기하자. 꼭.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렸다. 그는 진우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신의 눈과 마음에 새기려는 듯 깊이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미련을 남긴 채 돌아섰다. 진우는 이재현의 뒷모습을 향해 더듬거리며 손을 뻗었지만 그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진우는 자신의 손에 들린 두툼한 지폐 뭉치를 느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작은 손에는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이, 기적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이재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재현이 남기고 간 돈을 꼭 끌어안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함께 언젠가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그의 작은 가슴은 벅차게 부풀어 올랐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살려야겠다고 다짐하며 희망을 품고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진우는 희망을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의 작은 가슴은 벅차게 부풀어 올랐고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손에 쥔 두툼한 지폐 뭉치는 단순한 종이 다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생명이었고 다시 들을 수 있을 자장가였으며 잃어버렸던 그의 세상을 되찾아 줄 기적이었다. 그는 응급실 복도를 지나 어머니가 입원한 낡은 다인실로 향했다. 의사를 만나기 전 먼저 어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병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지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진우의 심장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보다는 온기가 도는 것 같았다. 엄마, 나왔어. 나 돈 구해왔어. 이제 엄마 수술할 수 있어. 괜찮을 거야. 엄마. 진우는 잠든 어머니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기라도 한 듯 민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진우는 그 작은 움직임에 다시 희망을 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돈뭉치를 꺼내 의사를 찾아 복도로 나섰다.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의사가 그를 발견했다. 진우구나.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어머니 상태를 계속 지켜봐야 해서. 의사 선생님. 진우는 의사의 말을 자르며 다급하게 돈뭉치를 내밀었다. 이거요. 이걸로 저희 엄마 수술해 주세요. 제발요. 이 돈이면 되죠? 의사는 진우의 작은 손에 들린 꼬깃꼬깃하지만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의 돈뭉치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진우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냉정한 현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진우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진우야, 이 돈 어떻게 구한 거니? 어떤 아저씨가 주셨어요.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그랬구나. 정말 대단하다. 진우, 어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의사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진우야, 이 돈으로는 수술비를 감당하기 어렵단다. 네가 구해온 돈도 정말 큰 돈이지만 어머니 수술비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 게다가 수술 후에도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의사의 말이 귀에 박히는 순간 진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손에 들린 희망의 무게가 순식간에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기껏해야 희망의 흉내를 낸 절망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다. 눈물이 다시 핑 돌았다. 부족하다구요. 이만큼이나 있는데도요. 미안하다. 진우야. 현실이 그렇단다. 의사는 차마 진우의 얼굴을 더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이 다시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를 살릴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깊고 차가운 절망의 심연으로 가라앉는 듯 했다. 바로 그때였다. 병원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빠르지만 침착하고
흐트러짐 없는 발소리였다. 진우의 앞에 멈춰 선 남자는 정중하지만 다소 기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김진우 군이 맞습니까?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에는 잘 다려진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박 비서였다. 그는 이재현의 충실한 비서이자 오른팔이었다. 박 비서는 진우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진우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잠시 잊은 행동이었다. 그는 곧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명함을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다. 저는 LJ그룹 이재현 회장님의 비서 박진수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김진우 군의 어머니 병원비를 전액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우는 박 비서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재현이라는 이름, 아까 그 아저씨의 이름이었다. 박 비서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김진우 군의 눈수술도 전액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에게서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의 병원비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수술까지 단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격과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기적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 비서는 진우와 함께 민지의 병실로 향했다. 그 사이 민지는 잠시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다. 박 비서는 민지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이재현 회장의 뜻을 정중하게 전달했다. 민지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재현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재현,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전 애써 봉인해 두었던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10년 전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남자. 그녀에게 세상을 선물했지만 동시에 세상을 앗아간 남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첫사랑. 그녀는 이재현이라는 이름이 혹시 동명이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LJ그룹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우를 숨기고 싶었다. 10년간 지켜온 자신의 작은 우주를, 아들을 그에게 빼앗길 수 없었다. 막 미소님, 감사합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희는 회장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은 강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다. 박 비서는 민지의 단호한 거절에 당황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동아줄을 스스로 잘라내려는 사람. 그는 민지가 왜 이재현의 도움을 거부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어머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회장님께서는 진심으로 두 분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김진우 군의 눈수술도 꼭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박 비서는 애원하듯 말했다. 눈수술이라는 말에 민지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아들이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기도해온 소원이었다.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어줄 사람이 이재현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그녀는 이재현에게서 진우를 숨겨야만 했다. 그가 진우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지도 모른다. 과거의 아픔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그녀는 원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정말 괜찮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다. 박 비서는 민지의 완고한 태도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정중히 인사하고 병실을 나섰다. LJ그룹 회장실.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이재현은 책상에 앉아 턱을 구엔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후에도 진우의 모습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잔상처럼 아른거렸다. 소년의 맹인 눈, 작은 몸에서 느껴지던 절박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과 기묘하게 닮은 그 얼굴. 박 비서가 들어와 민지의 거절 소식을 알렸다. 이재현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자신의 돈과 호의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거의 겪어보지 못했다. 하물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모자가 거절했다고 이유가 뭐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그저 괜찮다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만 하셨습니다. 이상하군. 이재현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민지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거절은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재현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이었다. 그의 직감은 그 아이와 그 여자가 자신의 과거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맥비세요. 네, 회장님. 박민지라는 여자와 김진우라는 아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보게. 과거 기록까지 전부 출생 기록, 가족 관계, 10년 전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봐.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이재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그의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며칠 후, 박 비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들고 이재현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이재현은 보고서를 건네받았다. 보고서의 첫 장에는 민지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10년 전 이재현 회장 약혼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재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음 장으로 넘겼다. 보고서에는 그가 잊고 있던 혹은 잊도록 강요당했던 과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10년 전, 그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실상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당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했던 약혼녀 빈지에게는 그가 사망했다고 알리고 그녀를 내쫓았다. 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오랜 시간 혼수 상태에 있었던 탓에 기억의 일부, 특히 사고 직전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이 지워져 있었다. 민지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지워졌고, 가족들은 그녀가 그를 버리고 떠났다고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는 그 거짓말을 믿고 지난 10년간 그녀를 증오하며 일에만 미쳐 살았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 그것은 진우의 출생 기록이었다. 출생일은 그가 사고를 당한 지 약 9개월 후. 아버지의 이름은 공란. 이재현은 보고서를 읽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진우가 자신을 그토록 닮았던 이유, 민지가 자신의 도움을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했던 이유, 그는 자신이 민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민지가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알고 지난 10년간 홀로 진우를 키웠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자신의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에 지독한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아, 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지난 10년간 아버지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다.
민지와 진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의 곁으로 돌아가 그들을 보살펴주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진우의 눈을 반드시 고쳐주고 싶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그의 눈에는 한낱 잿더미처럼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10년이란 세월을 허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이재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민지와 진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민지가 살아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진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믿기지 않는 진실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지난 10년간 그는 민지를 잃었다는 거짓된 상실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을 안고 살았다. 그는 성공을 향해 무섭게 달려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간이 있었다. 이제야 그는 그 공간이 민지와 진우의 자리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의 가족들이 꾸민 잔인한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에 속아 1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한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만 했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잃어버린 시간들을 보상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이재현은 LJ그룹의 모든 중요한 회의와 일정을 취소했다. 박 비서는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지만 그의 얼굴에 서린 비장한 결의를 보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재현은 박 비서와 함께 민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전용 세단이 도시의 아침 풍경을 가르며 달리는 동안 이재현의 마음은 천근만은 무거웠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는 민지와 진우에게 자신의 모든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병원 복도를 걷는 동안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민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진우가 자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길었다. 그 시간 동안 민지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 진우는 아버지 없는 아이로 자라며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할수록 죄책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 민지의 병실 문 앞에 다다르자 이재현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손은 문고리를 잡은 채 미세하게 떨렸다. 박 비서는 그런 이재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재현은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병실 안의 풍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힘겹게 기대앉아 있는 민지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앉아 있는 진우가 보였다. 진우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작은 몸은 온전히 어머니의 손길에 의지하고 있었다. 햇살 한 줌 들지 않는 낡은 다인실, 소독약 냄새와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뒤섞인 공간. 그가 지난 10년간 살아온 화려한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초라하고 아픈 현실이었다. 그 현실의 중심에 그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를 죽었다고 믿었을 두 사람이 있었다. 민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이재현을 보자마자 숨을 멈췄다.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분노가 그녀를 휩쌌다. 그의 얼굴은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세월의 흔적이 더해져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가 기억하는 다정했던 눈빛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이재현이 자신과 진우를 찾아왔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우를 숨기고 싶었다. 왠지 이재현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민지의 야윈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녀의 깡마른 어깨와 거칠어진 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민지는 이재현의 부름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충격, 그리고 그가 자신을 찾았다는 것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재현 씨, 살아 있었군요. 당신이 어떻게... 민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이재현이 살아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왜 자신을 찾지 않았단 말인가? 진우는 어머니의 흐느낌과 병실 안의 무거운 공기를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엄마, 왜 그래, 누구야? 진우는 불안하게 물었다. 그는 낯선 남자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강하고 압도적이며 어딘지 모르게 슬픈 기운을 가진 남자. 이재현은 진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차갑고 이성적인 가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진우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자신의 피가 흐르는 아이. 진우야, 서싸바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다. 이재현은 진우의 손을 놓지 않고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아이의 얼굴, 윤곽, 작은 코,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닮아 있었다. 진우는 이재현의 손길에 놀랐다. 그는 아빠라는 말에 혼란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아빠, 그가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 사진으로도 본 적 없고 어머니에게서 자세히 들어본 적도 없는 존재.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 남자의 손길과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절한 슬픔과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민지는 이재현이 진우에게 아빠라고 말하는 순간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재현이 진우의 존재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그녀는 진우가 이 모든 사실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재현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지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진우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마요. 당신은, 당신은 아빠가 아니에요. 그녀는 이재현에게서 진우를 떼어 놓으려 했다. 그녀의 눈에는 불신과 원망이 가득했다. 이재현은 민지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진우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 씨,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당신과 진우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 진우를 치료해주고 당신을 보살펴주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재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렸다. 하지만 민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 지난 10년은 그가 자신을 버렸다는 증거일 뿐이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재현 씨.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당신 가족들은 내가 죽었다고 말하라고 했겠죠.
당신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당신에게는 새로운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지가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이재현은 쉰지의 오해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난 10년간 그녀를 잊고 살았지만 단 한순간도 다른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려 했다. 하지만 민지는 이미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병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고 화려한 옷차림에 도도한 표정을 지은 한 여자가 들어섰다. 그녀는 바로 이재현의 약혼녀, 김서현이었다. 김서현은 이재현의 가족들이 그의 사업을 위해 강요한 정략 결혼 상대였다. 그녀는 이재현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그를 찾아왔다가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김서현은 이재현과 민지, 그리고 진우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자신의 약혼자가 허름한 병실에서 초라한 여자와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지독한 질투심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곧장 이재현에게 다가가 그의 팔짱을 끼며 민지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이재현 씨, 이게 다 무슨 상황이에요? 이 여자는 누구고? 이 아이는 또 누구예요? 당신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해서 찾아왔더니 다른 여자와 김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히스테릭했다. 이재현은 김서연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등장은 민지의 오해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민지에게 더욱 미안해졌다. 민지는 김서연의 등장을 보고 완전히 절망했다. 약혼녀. 그녀는 이재현에게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자신과 진우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재현 씨, 당신에게는 약혼녀가 있었군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그녀의 눈에 고여있던 마지막 눈물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이재현에게서 등을 돌렸다.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진우는 민지의 격앙된 목소리와 새로 등장한 여자의 날카로운 기운을 느끼고 불안하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인 것만 같았다. 그의 작은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이재현은 민지의 오해와 김서현의 등장으로 인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민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할 기회를 완전히 잃었다. 병실 안에는 절망적인 침묵만이 흘렀다. 사랑과 용서를 구하러 온 그의 재회는 오해와 분노, 그리고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알리는 최악의 재앙이 되어버렸다. 김서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에 깨질 듯한 침묵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이재현은 김서연의 등장으로 인해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민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할 기회를, 그리고 10년의 오해를 풀 신락 같은 희망마저 완전히 잃어버렸다. 서연 씨, 여긴 어떻게? 이재현이 당황하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김서연은 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이재현의 무릎 꿇은 모습과 그가 손을 잡고 있는 눈먼 아이, 그리고 침대에서 자신을 원망스럽게 노려보는 초라한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이재현이 최근 들어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 갑작스러운 회의 취소, 그리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내가 묻고 있잖아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
김서연은 이재현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지독한 굴욕감이 섞여 있었다. LG그룹의 안주인이 될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신의 위치가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한 기분이었다. 이재현은 김서연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행동은 단호했다. 나중에 설명할게.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먼저 돌아가. 그의 차가운 목소리는 오히려 김서연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나중에 설명해. 그녀는 기가 막혀 웃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다른 여자랑 아이 앞에서 무릎까지 꿇어놓고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이재현 씨. 나를 바보로 알아요. 김서현은 민지를 향해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 했다. 그래서 이 여잔가 보네. 당신이 과거에 만났다는 그 여자,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버젓이 살아서 나타나다니. 그것도 장애가 있는 아이까지 데리고. 설마 이 아이가. 그녀의 말은 잔인한 비수처럼 민지의 가슴에 박혔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재현은 김서연의 무자비한 말에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만해, 김서연. 이재현의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에 김서현은 움찔했다. 그녀는 이재현에게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냉정하고 이성적이던 그가 저 초라한 여자와 아이 때문에 자신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 질투심과 위기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내가 뭘 그만해. 당신이야말로 그만해. 우리 결혼. 집안 어른들이 다 약속하신 일이야. 이런 스캔들로 모든 걸 망칠 셈이야. 그녀는 이재현의 팔을 붙잡고 병실을 나서려 했다. 이재현은 민지와 진우에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더 소란을 피우는 것은 그들에게 더 큰 상처만 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미안해, 민지 씨. 내가 다시 올게. 제발 내 말을 믿어줘. 하지만 그의 말은 민지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에게서 등을 돌린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재현은 김서연에게 이끌려 마지못해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의 시선은 민지와 진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병실 문이 닫히자 민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침대 위로 쓰러지듯 누웠다. 진우는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와 미세한 흐느낌을 느끼고 불안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 아까 그 아줌마 누구야? 민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베개를 적셨다. 그녀는 진우를 끌어안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진우야. 그냥 나쁜 꿈을 꾼 거야. 잊어버려. 아까 그 아저씨가 한 말도 전부 다 잊어버려. 알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재현의 재회는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고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의 나락으로 그녀를 밀어 넣었다. 한편 병원을 나선 이재현과 김서연이 탄 차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찼다. 김서연은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해봐. 당장. 이재현은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민지와 진우 생각뿐이었다. 그가 침묵하자 김서연은 더욱 격분했다. 그녀는 이재현의 어깨를 치며 소리쳤다. 말을 하라고 그 아이. 당신 아이 맞지? 그래서 그렇게 쩔쩔맸던 거지. 나를 속이고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재현은 마침내 고개를 돌려 김서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정했다.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세? 뭐라고? 김서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됐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나에겐 지켜야 할 사람과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어. 김서현은 이재현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파혼.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과 그녀의 집안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 결혼은 당신과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LJ그룹과 우리 집안 전체가 걸린 문제라고 당신 마음대로 깰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내릴 곳에 내려주지. 이재현은 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김서현은 굴욕감에 치를 떨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멀어지는 이재현의 차를 보며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이재현, 박민지, 감히 나를 이렇게 모욕해. 절대로 용서 못해. 너희들. 내가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녀는 곧바로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삼촌, 저 서현이에요. 일이 아주 재미있게 됐어요. 김서현이 찾아간 곳은 그녀의 삼촌이자 DK그룹의 회장인 김성철의 호화로운 한옥 저택이었다. 김성철은 재계에서 냉혹하고 교활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호시탐탐 LJ그룹을 노려왔고 조카인 서연을 이재현과 결혼시키는 것은 그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서연은 삼촌에게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격앙된 목소리로 쏟아냈다. 김성철은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그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닌 하늘이 내려준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그래, 이재현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었다는 말이냐. 그것도 눈이 먼 장애아라. 김성철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차분하게 말했다. 서현아, 울지 마라.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재현의 가장 큰 강점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냉철한 이미지였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생긴 거다. 약점이라고요? 그렇지. 사생아와 과거의 여자. 이것만큼 대중의 흥미를 끌고 한 사람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좋은 소재도 없지. 김성철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거대한 음모를 그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재현을 사랑하는 여인과 아들을 10년간 버려둔 비정한 남자로 만들 거다. 그리고 박민지라는 여자는 아들의 장애를 부기 삼아 돈을 뜯어내려는 교활한 꽃뱀으로 만들면 돼. 대중은 언제나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하는 법이지. 하지만 재현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라.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대중이 무엇을 믿게 만드느냐다. 내가 아는 언론사 사장들이 몇 명 있다. 아주 맛있는 먹잇감을 던져줘야지. 김성철은 즉시 자신의 수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한편으로 김서현은 언론에 눈물의 인터뷰를 할 준비를 했다. 충격과 배신감에 상처받은 비련의 약혼녀. 대중의 동정심을 얻기에 완벽한 역할이었다. 그들의 거대한 음모의 톱니바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이제 막 서로를 찾기 시작한 세 사람의 삶을 무참히 짓밟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연예 뉴스 섹션의 메인 페이지에 충격적인 제목의 단독 기사가 올라왔다. 단독 LJ그룹 이재현 회장 숨겨둔 아들과 과거의 연인 충격 공개 비정한 재벌의 두 얼굴인가. 치밀하게 계산된 동정심 유발극인가.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로 퍼져나갔다. 기사 내용은 철저히 김성철의 의도대로 왜곡되어 있었다. 이재현은 냉혈한으로, 민지는 탐욕스러운 여자로 묘사되었다. 아직 입원 중인 민지의 사진과 눈이 먼 진우에 대한 자극적인 묘사까지 더해져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병실에 있던 한 간호사가 휴대폰을 보며 수근거리는 소리를 민지는 똑똑히 들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간호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간호사는 마지못해 그녀에게 문제의 기사를 보여주었다. 기사를 읽는 순간 민지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이재현의 등장이 그녀의 삶을 조용히 파괴할 것이라는 예감이 끔찍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와 진우는 이제 세상의 조롱거리이자 비난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거대한 음모의 폭풍이 이제 막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다. LJ그룹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소라면 도시의 정형을 한눈에 담으며 고요한 위엄을 자랑했을 공간은 지금 보이지 않는 폭풍의 눈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서실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복도를 오가는 임원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무거웠다. LJ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사회의 긴급 소집 요청이 빗발쳤다. 하지만 폭풍의 중심에 있는 이재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책상에 앉아 태블릿 PC 화면에 떠 있는 자신과 민지, 그리고 진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화가 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위협받은 최상위 포식자의 차갑고 무자비한 분노였다. 김성철과 김서현.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이 퍼부은 저급한 인신공격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왔다. 지난밤 내내 그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후회는 이제 강철 같은 결의와 불타는 투지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고통스러워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들과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아버이자 남자였다. 박비세요. 이재현의 낮은 목소리에 박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다. 네네 회장님, 김성철 회장과 김서현 두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 자금 흐름, 언론사와의 접촉 기록, 지난 몇 년간의 모든 행적,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와. 특히 이번 기사를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들,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법무팀을 소집해 해당 기사를 게재한 모든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준비시켜 가능한 최고 액수로 단 한 곳도 빠짐없이. 하지만 회장님,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재현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침묵은 인정이 될 뿐이야. 나는 피하지 않아. 정면으로 부딪힐 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아수라장이 된 도시의 풍경이 그의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 너머 민지와 진우가 있을 낡은 병원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상상했다. 지금 이 순간 민지가 이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보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진우가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을지. 그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으로. 기자회견 말입니까? 박 비서는 경악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자회견은 불길 속으로 기름을 들고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네, 내가 직접 모든 것을 밝힐 거야. 더 이상 저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의 무대 위에서 놀아나지 않겠어. 판을 새로 짤 거다. 내가.
이재현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김서현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김성철의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의 명예를 되찾고 진우를 자신의 아들로 세상에 당당히 인정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었다. 박비서는 이재현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다. LJ그룹의 정보팀과 법무팀은 전시 상황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박 비서는 놀라운 결과물을 들고 이재현에게 돌아왔다. 회장님, 찾아냈습니다. 박 비서가 내민 보고서에는 김성철과 이번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들 사이에 명백한 자금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또한 김성철이 지난 수년간 LJ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여러 차례 스파이 행위를 시도했다는 증거와 함께 김서현을 이재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시킨 정황 증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의 약혼은 처음부터 LJ그룹을 차지하기 위한 김성철의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던 것이다. 역시 그랬군. 이재현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의 계략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치욕감을 느꼈다. 그리고 민지가 자신을 오해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그들에게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은 당일 오후로 잡혔다. LJ그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모든 언론사의 취재진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기자회견장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술렁임으로 터져나갈 듯했다. 그들은 모두 세기의 스캔들의 주인공인 이재현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기대하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 이재현이 단상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연단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이재현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저는 오늘 최근 저에 대해 보도된 기사들에 대해 해명하거나 변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기사에 나온 박민지 씨는 제가 과거에 사랑했던 여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김진우 군은 제 아들이 맞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재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10년 전, 저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랫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기억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저의 가족들은 박민지 씨에게 제가 사망했다고 전했고, 깨어난 저에게는 그녀가 저를 버리고 떠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거짓말을 믿고 지난 10년간 그녀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기자들은 그의 솔직한 고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는 최근에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여인이 지난 10년간 홀로 저의 아들을 키우며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제 아들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한 남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평생을 바쳐 속죄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진심 어린 사과였다. 그리고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고통스러운 눈빛은 사라지고 날카롭고 공격적인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비극과 고통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스크린에는 박 비서가 찾아낸 DK그룹과 언론사 간의 자금 거래 내역, 김성철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DK그룹의 김성철 회장은 자신의 조카인 김서현 씨를 의도적으로 저에게 접근시켜 저희 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고 저의 개인사를 왜곡하여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저와 저희 LJ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이제 경악으로 가득 찼다.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재계의 거대한 음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재현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다. 예. 저는 오늘부로 김서현 씨와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파기합니다. 또한 저의 아들과 제가 사랑하는 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기업 스파이 행위를 저지른 DK그룹 김성철 회장과 관련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제 가족과 제 회사를 지킬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단호했다. 한편 병실의 작은 텔레비전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던 민지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이재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사고, 기억상실, 가족들의 거짓말, 그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 역시 거대한 거짓말의 피해자였다. 지난 10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원망과 배신감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고통스러운 고백과 자신과 진우를 가족이라 칭하며 모든 것을 걸고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녀는 1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진심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시 싹트기 시작한 작은 신뢰와 연민의 눈물이었다. 폭풍은 이제 방향을 바꾸어 음모를 꾸민 자들을 향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이재현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핵폭탄이었다. 단순한 재벌가의 스캔들은 한순간에 추악한 음모와 진실한 사랑이 뒤얽힌 한 편의 드라마로 변모했다. 여론은 180도 뒤집혔다. 이재현을 향했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동정과 응원으로 바뀌었고 그 모든 분노는 DK그룹의 김성철 회장과 그의 조카 김서현에게로 향했다. LJ그룹의 주가는 다음 날부터 폭등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극적인 순간이었다. 김성철과 김서현은 그들의 저택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성철의 전화기는 불이 나도록 울려댔지만 그는 아무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교활함과 여유를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한 노회한 사냥꾼의 당혹감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김서현은 소파에 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를 향한 대중의 비난은 상상을 초월했다. 국민 악녀, 꽃뱀 미수, 페륜 조카 등 온갖 혐오스러운 꼬리표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삼촌, 어떻게 해요, 이대로는? 우리 다 끝장이에요. 김서연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김성철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그의 제국이 이재현이라는 젊은 놈의 방역 한 방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성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섬뜩했다. 이재현이 판을 뒤집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 녀석은 큰 실수를 했어.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세상에 공개해 버렸으니 말이다. 약점이요, 민지. 그 여자랑 아이 말이에요. 그렇다. 지금 그 녀석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둘이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노려야 할 곳도 바로 거기다. 김성철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더욱 악랄하고 비열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언론 플레이가 실패했다면 이제는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할 차례였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한편 병실에 있던 민지는 기자회견 이후 밀려드는 관심에 어쩔 줄을 몰랐다. 병원 복도는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그녀의 병실 앞에는 병원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할 정도였다. 이재현은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박 비서를 통해 최고 수준의 경호팀을 병원으로 보냈다. 그는 민지와 진우에게 아주 작은 위험이라도 닥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재현은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기자들을 뚫고 민지의 병실을 찾을 수 있었다. 병실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침대 옆 작은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고 민지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몸은 좀 어때? 이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괜찮아요. 덕분에 미안해. 너와 진우를 이런 소란 속에 끌어들여서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고마워요. 모든 진실을 밝혀줘서.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이재현은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내가 내가 했어야 할 일이야. 너무 늦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10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두꺼웠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잠들어 있던 진우가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다. 아바. 그 작은 한마디에 이재현과 민지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이재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잠든 진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평온하게 잠든 아이의 얼굴, 자신의 핏줄.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진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낯선 감정이 그의 심장을 가득 채웠다. 이것이 부성애일까? 그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진우, 눈 수술, 날짜가 잡혔어. 이재현이 민지를 보며 말했다. 국내 최고의 안과 전문의를 모셨어. 성공률이 아주 높다고 해. 수술만 잘 끝나면 우리 진우도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 민지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아들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녀가 평생을 기도해온 소원이었다. 그녀는 이재현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기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정말, 정말 고마워요. 이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고마워, 진우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홀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당신과 진우, 두 사람 모두 다시는 그 누구도 당신들을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김성철의 검은 손은 이미 그들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다. 김성철은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진우의 수술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아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잔인했다. 수술 당일
병원의 혼란을 틈타 진우를 납치하는 것, 그리고 진우를 인질로 삼아 이재현을 협박하여 LJ그룹의 경영권을 포기각서에 서명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그는 이재현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생각이었다. 이재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김성철 같은 인간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박 비서에게 병원의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일반 경호원들 뿐만 아니라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최정예 보안팀을 추가로 투입했다. 그들은 의사, 간호사, 심지어 청소부로 위장하여 병원 곳곳에 배치되었다. 모든 CCTV는 24시간 감시되었고, 외부에서 병원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철저한 검사를 거쳤다. 진우의 수술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병원에는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재현은 민지에게는 위험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가 불필요한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위험을 자신이 안고 가기로 결심했다. 수술 전날 밤, 이재현은 진우의 병실을 지켰다. 진우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바, 응, 아들. 수술하면 정말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주 잘 보이게 될 거야.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지 아빠가 전부 다 보여줄게. 엄마 얼굴도 아빠 얼굴도 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이재현은 진우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옆에 있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우리 아들 꼭 지켜줄 거야. 그것은 아들에게 하는 다짐이자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을 적을 향한 경고였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개의 거대한 의지가 서로를 향해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쪽은 파괴하려는 탐욕, 다른 한쪽은 지키려는 사랑.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우의 눈 수술이 예정된 날 아침. 병원의 공기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팽팽했다. 민지는 아들이 마침내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밤새 잠을 설쳤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수술이라는 큰일을 앞둔 어머니의 본능적인 불안감에 심장이 조여왔다. 이재현은 그런 민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겉으로는 침착하고 든든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썼지만 그의 내면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었다. 하나는 아들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싸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를 적의 위협에 맞서는 냉혹한 전사의 싸움이었다. 그의 눈은 민지와 진우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 꽂힌 보이지 않는 이어피스로는 박 비서와 보안팀의 긴박한 보고가 실시간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회장님, 병원 정문으로 위장 배달 차량 한 대가 진입했습니다. 확인된 인원은 2명입니다. 후문 쪽에서는 환자 보호자로 위장한 인물 2명이 포착되었습니다. 주차장 CCTV에 의심스러운 벤 차량이 계속해서 배회 중입니다. 보고는 계속되었다. 김성철의 쥐새끼들이 이미 병원 곳곳에 침투해 있다는 신호였다. 이재현은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아직 움직이지 마.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려. 수술실 구역에 접근하는 놈들 외에는 절대 먼저 자극하지 마. 그의 계획은 명확했다. 놈들을 수술실 근처까지 유인하여 그들의 범죄 현장을 확실하게 포착하고 이실망타진하는 것이었다. 수술 시간이 다가왔다. 간호사가 진우를 수술실로 데려가기 위해 이동식 침대를 가지고 왔다. 진우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씩씩하게 웃어 보였다. 엄마, 아빠, 나 괜찮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민지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아들 용감하지.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수술 잘 받고 나와. 이재현은 몸을 숙여 진우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는 아들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진우야, 눈을 뜨면 아빠가 제일 먼저 보일 거야. 약속할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이재현에게 있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었다. 진우가 탄 침대가 수술실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지는 순간 민지는 주저앉을 뻔한 것을 이재현이 부축했다. 이제 길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둠 속의 짐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김성철의 수하들은 진우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신호로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중앙통제실의 CCTV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수술실 구역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장악한 뒤 수술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아이를 탈취하는 것이었다. 배달원으로 위장한 두 남자가 중앙통제실로 향했다. 그들은 복도에서 마주친 의사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 의사는 이재현의 보안팀장이었다. 그가 이어피스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타겟 A, B, 중앙통제실로 접근 중. C팀, 준비. 두 남자가 통제실 문을 열려는 순간 양쪽에서 청소부와 다른 의사로 위장한 보안팀 요원들이 나타나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비명 소리 하나 없이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끝났다. 제압된 남자들은 재빨리 비상계단 쪽 창고로 끌려 들어갔다. 동시에 환자 보호자로 위장한 다른 두 명은 수술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다급하게 다가와 다른 쪽 엘리베이터가 더 빠르다며 그들을 안내했다. 그들이 아무 의심 없이 간호사를 따라간 곳은 운행이 중지된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거구의 사내들에게 붙잡혀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박비서는 이 모든 상황을 근처의 빈 병실에 마련된 임시지휘본부에서 CCTV 화면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의 지시는 침착하고 정확했다. D팀, 주차장에 벤을 주시해. 아직 움직이지 마. E팀, F팀은 수술실 복도 양끝을 막아. 지금부터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통과시켜선 안 돼. 하지만 김성철의 계획은 생각보다 더 치밀했다. 그는 병원 내부에 매수자를 심어두었다. 수술실의 한 간호사가 그의 끈 앞풀이었다. 그녀는 수술실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최정예 행동대원 몇 명은 이 모든 소란을 틈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루트, 즉 환기구를 통해 수술실 구역으로 이미 침투해 있었다. 수술이 중반을 넘어갈 무렵 수술실 복도 천장의 환기구 덮개가 소리 없이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소리 없이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그들의 등장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다. 복도 끝을 지키던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달려왔지만 그들은 이미 수술실 문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수술실 대기실에 있던 이재형과 민지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란에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수술실 문 앞을 막아섰다. 바로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달려온 검은 옷의 사내들과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비켜. 선두에 선 남자가 이재현을 향해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이재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살아서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옥의 한기마저 서려 있었다. 하지만 놈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이재현에게 손을 뻗으려는 찰나 양쪽에서 A팀과 F팀 요원들이 나타나 그들을 덮쳤다. 좁은 복도는 순식간에 격렬한 격투의 장으로 변했다. 민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이재현은 민지를 감싸 안고 한쪽 구석으로 피했다. 그의 눈은 한시도 싸움에서 떼지 않았다. 그의 보안팀은 최정예였지만 상대방 역시 만만치 않았다. 격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수술실 문이 안에서 살짝 열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내부의 끈앞풀이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재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박비서 수술실 내부, 그가 소리치는 순간 박비서의 지시를 받은 다른 팀이 예비 통로를 통해 수술실로 진입했다. 잠시 후 수술실 안에서 작은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복도에서의 싸움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재현의 보안팀은 마침내 모든 침입자들을 제압했다. 그들이 쓰러진 자들을 결박하는 사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 병력이 쏟아져 들어와 현장을 정리했다. 같은 시각 병원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며 보고를 기다리던 김성철의 얼굴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쳐 지나갔다. 그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그의 차는 순식간에 경찰차들에게 포위되었다. 차 문이 열리고 박 비서가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성철 회장님, 납치교사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성철의 게임은 그렇게 끝이 났다. 복도의 모든 소란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을 때 수술실에 수술 중 표시등이 꺼졌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지친 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이재현과 민지를 보며 마스크를 벗고 미소 지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재현과 민지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서로를 부축했다. 이재현은 민지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수술이 성공했다는 기쁨,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냈다는 유대감. 그들은 지옥 같았던 하루의 끝에서 마침내 서로를 의지하며 희망의 빛을 마주하고 있었다. 김성철과 그의 수하들이 모두 체포되고 병원을 뒤덮었던 지독한 긴장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는 이제 조심스러운 희망과 고요한 평화가 대신했다. 이재현은 즉시 민지와 진우를 병원의 가장 안전하고 조용한 VIP 병실로 옮겼다. 이전에 낡고 소란스럽던 다인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개인 호텔 스위트룸 같은 공간이었다. 따뜻한 색감의 벽지와 푹신한 소파, 그리고 커다란 창밖으로는 도시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진우는 수술을 마친 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두 눈은 하얀 보호 안대로 가려져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기색 없이 평온해 보였다. 민지는 아들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든 아들의 작은 손을 가만히 쓸어주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마치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다. 납치 시도, 격투, 경찰. 하지만 그 모든 혼돈의 끝에서 그녀의 아들은 이제 안전했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도감이 어려 있었다. 이재현은 창가에 서서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하루 동안 그는 회사의 운명과 아들의 목숨을 동시에 걸어야 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의 몸은 납처럼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비로소 찾은 기분이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발 아래의 화려한 도시가 아닌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작은 아이와 그 곁을 지키는 여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지가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오해가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어제의 일은, 이재현이 보여준 필사적인 보호는 지난 10년간 그녀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불신의 벽마저 허물어뜨렸다. 고마워요. 민지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제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진우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재현은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니, 내가 미안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당신과 진우가 그런 끔찍한 위험에 처했던 거야. 내가 더 일찍 당신들을 찾았더라면, 내가 더 강했더라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었으니까 당신은 우리를 지켜줬어요. 목숨을 걸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이재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10년 만에 다시 잡아보는 손이었다.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든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이해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진우는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이재현은 회사의 모든 일을 병실로 가져와 처리하며 거의 24시간을 두 사람의 곁에서 보냈다. 그는 진우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세상의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민지와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린 10년의 시간 조각들을 조금씩 맞춰 나갔다. 그들의 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가까워졌다. 어색함은 점차 편안함으로, 상처는 서서히 치유의 과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진우의 눈에서 안대를 푸는 날이 왔다. 병실에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민지와 이재현이 함께했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민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고, 이재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아들의 얼굴을 주시했다. 의사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진우의 눈을 가리고 있던 마지막 거즈를 떼어냈다. 자, 진우야, 아직 눈은 감고 있어.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천천히 뜨는 거야. 너무 놀라지 말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작은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의사의 신호에 맞춰 진우는 길고 검은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의 세상에 처음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뿌연 안개 속 같았다. 강렬한 빛에 눈이 시려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흐릿한 색깔의 덩어리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실망감이 밀려오려는 순간 그의 눈이 서서히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형체를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 그리고 진우야, 엄마 보여? 엄마 목소리 들려? 눈물에 젖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 진우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흐릿한 형체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보았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 부드러운 얼굴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얼굴. 그것이 바로 얼굴이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저것이 눈물이구나.
그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상상 속의 모습과는 달랐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따뜻했다. 그리고 아바도 낮고 떨리는 목소리. 진우는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렸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강인해 보이는 얼굴 위로 어머니처럼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자, 아빠의 얼굴, 자신과 닮았다고 했던 바로 그 얼굴. 진우의 작은 입술이 열렸다. 경이로움과 감탄으로 가득 찬 그의 생애 첫 시각적 인식의 표현이었다. 에야마, 아바.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다.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고 그의 얼굴에 끝없이 입을 맞췄다. 보이는구나. 우리 아들. 정말 보이는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재현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의 단단하고 냉철했던 가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이 아이에게 세상을 선물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벅차올랐다. 그는 아들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다. 그날 저녁,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에 대한 흥분과 피로로 진우는 일찍 잠이 들었다. 병실에는 이재형과 민지, 단둘만이 남았다. 창밖은 어두워졌고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재현은 잠든 진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민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민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민지 씨, 네?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아. 어쩌면 평생을 노력해도 다 메울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남은 내 인생 전부를 당신과 진우를 위해 쓰고 싶어. 잃어버린 시간을 후회하는 대신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절실했다. 그는 민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운명과 거짓말 때문에 당신을 한 번 잃었어. 단 한순간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는 잡고 있던 민지의 손을 놓고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민지는 놀라 숨을 멈췄다. 박민지 씨, 나와 결혼해 주겠어. 진우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진짜 가족이 되어줘. 그것은 화려한 보석이나 거창한 약속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진솔한 청혼이었다. 민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모든 것을 넘어선 깊은 평온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얼굴과 자신을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삶의 진정한 아침이 찾아온 것이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세 사람의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색으로 덧칠해졌다. 이재현의 거대하고 차가웠던 저택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진우의 웃음소리와 민지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이재현의 부드러운 미소가 어우러진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 되어 있었다. 아침이면 커다란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집안 곳곳을 밝혔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이어졌다. 반지하 단칸방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이제 향기로운 꽃과 맛있는 음식 냄새로 대체되었다. 진우는 놀라운 속도로 새로운 세상에 적응했다.
처음에는 쏟아지는 시각 정보에 어지러워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의 곁에는 언제나 부모님의 따뜻한 격려가 함께했다. 그는 최고의 재활치료와 교육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이제 진우는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가난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자 세상의 모든 색깔을 탐험하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진우는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이재현과 함께 캐치볼을 하고 있었다. 푸른 잔디 위를 신나게 뛰어다니는 진우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아바, 네오노비우. 진우가 외치자 이재현은 활짝 웃으며 공을 하늘 높이 던졌다. 진우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날아가는 하얀 공을 정확하게 쫓아가 두 손으로 가볍게 잡아냈다. 잘했어, 아들. 이재현은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번쩍 들어 올렸다. 진우의 맑은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민지는 테라스의 흔들 의자에 앉아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과 시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깊은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LJ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진누재단이라는 이름의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미혼모 가정과 장애 아동들을ሸ원하는 일을 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처럼 어둡고 힘든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활동은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자신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재현 역시 많이 변했다. 그는 여전히 LJ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이었지만 더 이상 일에만 미쳐 사는 냉혈한이 아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식사 시간 전에는 귀가했고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의 변화는 회사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LJ그룹은 공격적인 경영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한편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이들의 말로는 비참했다. 김성철 회장은 납치교사, 주가 조작, 기업 스파이 행위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의 몰락과 함께 DK그룹은 무너져 내렸고 결국 시장에서 사라졌다. 김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한때 재계의 신데렐라로 불렸던 그녀는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초라한 존재가 되어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생에 걸쳐 후회하며 살아가야 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거실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았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진우는 민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재현이 읽어주는 책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평화롭고 완벽한 저녁이었다. 책을 다 읽은 이재현이 조용히 책을 덮었다. 진우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아바, 응, 아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요. 아빠가 제 인형을 찾아주셨잖아요. 이재현은 미소 지었다. 그는 진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럼, 똑똑히 기억하지. 그날은 아빠 인생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날이었어.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지만 말이야. 민지가 따뜻한 코코아가 담긴 잔을 이재현에게 건네며 말했다.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 서로를 찾아낸 거예요. 이재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잔을 받아 들었다. 당신 말이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어둠은 없을 거야. 그는 민지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진우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타오르는 벽난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던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밝은 세상을 마음껏 보고 느끼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아이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사랑의 힘, 그리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이재형과 민지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한 반쪽이 되어 주었고, 진우는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자 미래의 희망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그들의 삶은 이제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벽난로의 따스한 불빛 아래 세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